667페이지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는 내용이 똑같아요.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언제 한다고요? 임대차 종료된 후 기간 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들은 뭐 굳이 안 봐도 되고 668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임대차 기간은 최단 존속 기간 1년, 주임법 2년, 상임법 1년, 농지법은 몇 년? 3년. 농지법 세 글자 3년. 그거. 짧은 거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그러니까 임대인은 빼박 1년이죠. 무조건 1년. 짧은 거 임차인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도 공통이에요. 이게 존속의자라고 부르는 건데 주임법, 상임법 공통.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준대.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로 본다. 이게 존속의제.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은. 양가로 2번 계약갱신 요구는 상임법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별표죠. 상임법만. 그래서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와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그 사이에 연장을 요구해 오는 거야. 그러면 다 받아줘야 돼요. 최초 기간 포함해서 이제 10년이잖아. 무려. 5년이 아니라 10년.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해진 거냐면 임대인은 이게 너무 길어요. 10년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중요해진 거예요. 기억부터 거기 이응까지 요런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 갱신 요구를. 그거 아니면 다 받아줘야 돼.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까지. 그래서 기억 3기 차임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3기. 현재 연체예요? 아니죠. 현재 연체도 되고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돼요. 과거에 연체했어도 거절할 수 있어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잖아. 현재 연체하고 있어도 거절해도 되고 그런 사실만 있어도 과거에 그랬어도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리을이 제일 많이 나왔죠. 리을이.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대요. 불법 전대. 동의 없이 전대했어. 일부만 전대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거. 미음은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임차인이 고의 파손 아니면 중과실 파손. 그냥 경과실. 그럼 안 돼요. 중과실 파손. 그리고 시옷을 보시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대요. 임대인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일부 철거가 아니라 대부분 철거. 두 가지가 중요한데 아까 중과실 파손 그리고 대부분 철거 두 가지가 입에 좀 붙어 있어야 돼. 그냥 경과실 파손 X, 중과실 파손, 일부 철거 X, 대부분 철거, 중과실 파손, 대부분 철거 두 가지가 입에 좀 붙어 있어야 되고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라고요? 불법 전대.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만 전대해도 그때 거절할 수 있다. 불법 전대. 그런 것들. 이런 사유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에 669페이지 동그라미 2번 66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최초기간 포함해서 이제 10년이잖아요. 5년 X 10년 최초기간 포함해서 10년이고 그리고 3번은 전차인이 행사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을 대위해서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거고 4번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거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어요. 1년마다 올릴 수 있다고. 1년마다. 또 올릴 때 5%까지 5%. 10년 끝나고 왕창 그렇게요. 그럼 이제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까 환산보증금 10억 그러면요. 적용되잖아. 그래도 10억이어도 계약갱신 요건 적용이 돼요. 그래서 10년으로 돼요. 또 1년에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 근데 뭐가 적용이 안 되냐면 5%가 적용이 안 돼. 5% 초과 금지가. 그래서 왕창 올릴 수 있어요. 황당하죠. 상임법이 적용이 되면
1년에 5%씩 5% 10년 끝나고 왕창. 상위법이 적용이 안 되면 계약갱신 요건 인정이 되고 그리고 또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적용이 돼요. 올릴 수 있다고. 1년마다 올릴 수 있어. 근데 뭐가 적용이 안 되면 5% 초과 금지가 적용이 안 돼. 보증금이 큰 임대차는. 그래서 왕창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어. 왕창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 9억 서울에서 9억 초과 이하예요. 9억 이하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 인정되잖아요. 가능하고 그리고 증감도 가능하고 1년에 5% 여기까지도 된다고. 근데 9억 초과래요. 계약갱신 요건 적용돼. 증감도 적용돼. 올릴 수 있어요. 감액 청구도 되고 다 돼. 근데 뭐가 적용이 안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돼. 왕창 올릴 수 있는 거야. 올릴 때. 왕창. 별 딱히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계약갱신 요건 적용되고 증감 청구할 수 있는 거 거기까지만 적용이 된다. 보증금이 커도 적용되는 건. 근데 5% 초과 금지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왕창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되게 늘어나서 서울에서 9억이잖아요.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좀 그게 보충이 된 거죠. 그래서 금액을 왕창 올려놓은 거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었다고.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이 돼서 10년이 됐는데 올릴 때 왕창 올려버린다고. 1년 돼서 왕창 올려버리면 또 의미가 없잖아, 그게. 그래서 상임법이 잘 적용이 되게 이거를 9억으로 그냥 확 올려버렸다, 그냥. 그럼 이제 다 웬만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이제 웬만하면.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 그 다음, 양가로 3번 법정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법은 계약갱신 요건도 있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같은 말이죠. 이것도 있어요. 주임법은 계약갱신 요건은 없죠. 법정갱신만 있어요. 상임법은 둘 다 있는 거야, 상임법은. 근데 법정갱신에서 임대인 쪽만 있지 임차인 쪽은 없잖아요. 아까 주임법은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된다고. 안 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 건데 상임법은 그런 내용이 없더라. 임대인 쪽만 똑같이 있고 기간은 어떻게 되죠? 1년으로 본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기간은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근데 임대인만 빼박 1년이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뒤에 끝나는 건 똑같아. 다만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이거죠.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누구만? 임대인만 빼박 2년 빼박 1년.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다. 됐고. 양가로 4번도 주임법 상임법 공통이에요. 경매에서 임차권 소멸도.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소멸한다고요. 후순위 임차인은 그냥 소멸하는 거고 선순위 임차인은 잔액이 남아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에서 그렇게 되고 됐고 넘겨보면 차임 증감 청구권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5% 초과 금지 똑같죠. 주임법 상임법 똑같이 5% 초과 금지고 동그라미 1번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똑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똑같고 다만 아까 주임법은 2년 끝나고 왕창이 되고 상임법은 10년 끝나고 왕창이 된다.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10년 끝나고 왕창 그런 차이가 있었고 5% 초과 금지 그런 건 내용 똑같고 아까 양가로 2번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은 개념은 똑같은데 동그라미 1번 1할 2푼 12% 아까 주임법은 1할 10%예요. 상임법은 12% 그리고 기준금리의 4.5배잖아. 곱하기 4.5야. 곱하기 4.5. 더하기 4.5% X 적어놔야죠. 더하기 4.5%가 아니다. 더하기 4.5%가 아니에요. 곱하기 4.5예요. 4.5배니까. 숫자만 주의하고 금융기관 우선매주권 쓴 게 똑같아요. 자, 보증금 발한 채권 양수 나오면 뭘 보라고요? 누가 양수했는지. 보증금 발한 채권을 양수했다.
금융기관인지 일반인인지 보면 된다고. 금융기관만 우소매 조건이 승계가 된다고요. 일반인은 안 되는데. 그리고 옆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도 별표죠. 왜? 상인법만 있는 내용이니까. 상인법만. 자, 이제 이 세 명이 삼각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세 명 삼각관계 이렇게 돼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임차인이 등장해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누가 받는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그러려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월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요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 그때 권리금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권리금 언제 준다고요?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할 때. 그때 권리금 주는 거잖아. 만약에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못 들어간대. 권리금은 당연히 못 주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할 때 그때 권리금 챙겨주는 거잖아요. 권리금을 언제 주는지.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하게 될 때 그때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거다. 그럼 보세요. 이제 권리금을 임대인이 자기가 받겠대. 야, 권리금 나한테 내놔. 방해행위 안 된다. 권리금 누가 받는 거? 임차인이 받는 거잖아. 아니면 임대인이 권리금 못 주게 안 돼요. 방해행위. 권리금은 임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어. 임차인이 받는 거예요. 임대인이 받거나 못 주게 하는 건 방해행위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증금 월세 현저히 왕창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보증금 월세가 왕창 올랐어요. 어떻게 돼? 얘가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들어가. 이렇게 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왕창 올랐대. 왕창. 현저히. 그럼 얘가 그 건물에 못 들어가잖아. 권리금을 못 주죠. 권리금 언제 준다고요? 신규 임차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 할 때 주는 거잖아요. 왕창 오르면 못 들어가니까 권리금 못 주고 방해행위.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아예 안 만나줘. 얘를 그냥 만나주질 않아. 아니 만나서 뭘 계약을 해야 될 텐데 거절하고 있는 거죠. 아예 만나주지도 않아. 그럼 이게 계약이 안 되니까 건물에 못 들어가고 권리금을 못 주게 되잖아요. 권리금을 어느 경우에 주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쉬운 거라고.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할 때 권리금 주는 거다. 건물에 못 들어가면 권리금 못 주게 된다. 왕창 올랐다. 못 들어가고 권리금 못 주고 방해행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계약을 안 해줘요. 거절하고 있다고. 계약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고 권리금 못 주고. 이렇게 이런 방해행위를 원래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했는데 방해행위를 지금은 6개월로 바뀌었죠.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임대인이 방해행위. 근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정당한 거. 괜찮은 거. 예를 들어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대. 상기 차임이 연체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으면 그거 빼고 이제 다른 것들 이런 경우죠. 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얘를 봤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얘가 돈이 없어 보여. 거절할 수 있어요. 딱 봤더니 얘가 싸가지가 없어 보여. 거절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보고 바로 딱 알아야 돼. 처음 딱 만났는데 알아야 돼. 야, 너는 돈이 없어 보여. 넌 싸가지가 없어. 거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임대인이. 알 수는 있어. 어떻게 알아요? 부업으로 작두 타고 다닌대. 신내렸어. 관상 볼 줄 알아. 그만 알지. 그거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신규 임차인, 제가 데려온 이 신규 임차인 돈도 있고요. 싸가지 있어요. 정보 제공하래. 그래야 임대인이 딱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기 힘들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해요.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이거 이제 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창고로 쓸 거야. 얘랑 계약 안 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대.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참고로 쓰겠다고 거절해도 돼요. 이게 굉장히 악독조문이에요. 그럼 1년 6개월 이상 참고로 쓰는지 가서 확인을 해볼 거야? 안 해보잖아요. 그럼 핑계 대면서 거절하면 된다는 얘기야.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다. 1년 6개월 이상. 숫자만 잘 보세요. 1년 X, 6개월 X, 1년 6개월. 흡사 또 법조문은 임차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어. 법조문은. 근데 그게 임차인이 사용 안 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사용 안 하겠다는 거야. 미래형. 앞으로 그렇게 할게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고 1년 6개월. 그 다음 네 번째는 더 황당하죠.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등장해요.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이렇게 권리금을 한번 준 거예요. 얘한테. 근데 얘를 누가 갖다 붙였냐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서 권리금을 이렇게 받았어요. 한번. 얘가 새로운 사람을 또 데리고 온 거야. 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아놓고 얘를 데리고 와서 저 얘랑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 두 번째는 거절해도 돼요. 왜? 권리금 이미 받았잖아. 그거를 거절을 안 하면 얘 권리금 또 받는데? 권리금 2번 받는데? 물론 첫 번째 건 돌려주겠죠. 왜? 얘가 더 많이 주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도 얘 가만히 있어? 싸우지.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나잖아. 그러면 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이미 한 번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대요. 근데 이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받은 걸 임대인이 알았단 얘기죠.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가 붙였잖아. 자기가 소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몰랐어도 얘가 권리금 받은 걸 알았는데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그래서 방해행위에서 3번, 4번, 또 정당한 사유에서 3번, 4번 그 두 가지만 잘 보면 돼요. 방해행위에서는 아까 왕창 올린 거 방해행위,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거 방해행위. 정당한 사유에서는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참고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 괜찮고, 두 번째는 자기가 소개시켜서 권리금을 한번 받았으면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만약에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얘가 방해행위를 해서 손해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3년 이내 해야 돼. 임대차 종료 3년, 소멸시효 기간 3년. 그렇게요. 그리고 배상액은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얘한테 주기로 한 권리금을 비교해서 낮은 거를 넘지 못해요.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은요. 그거는 나와 있잖아. 물어보면 되지. 얼마야? 나오잖아. 만약에 5천이었대. 5천. 이거는 뭐 명백하죠. 그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뭔데? 그게 문제잖아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은 어차피 뭐 권리금 계약서 쓰고 했었을 테니까 증거가 있다고 물어보면 되고, 야 너 얼마 주기로 했냐? 5천. 근데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은 뭐냐고. 이게 뭐냐면 권리금을 감정평가해요. 권리금을 감정평가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한 권리금이야. 감정평가했더니 4천이었대. 그럼 얼마예요? 4천. 낮은 거. 그렇게. 그래서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감정평가한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을 비교해서 둘 중에 낮은 거를 넘지 못한다. 항상 법에서는 두 가지가 비교되면 낮은 거라고 돼 있거든요. 한 가지만 빼고 중개보수에서 교환 맞바꾸면 둘 중에 큰 게 기준이잖아요. 중개보수에서 교환일 때는 큰 거. 그거 빼고는 두 가지 비교하면 다 작은 거, 낮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권리금 적용 제외되는 거 있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권리금 보호 못 받고, 또 국가, 지자체, 권리금 보호 못 받고. 그럼 질문,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받는다. 원래 못 받았다가 법이 바뀌었잖아. 전통시장은 보호를 받는다. 이게 백화점, 대형마트는 적용이 안 되는데 보호를 못 받고. 이제 법조문은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671페이지에서 권리금인데, 자, 이 권리금 이 법조문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서 사실 잘 보호가 안 돼. 671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권리금 정의는 알고, 동그라미 2번 권리금 계약은 별표, 권리금 계약 옆에다가 임대인 X라고 크게 적어놔야 돼.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거지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대인 X. 그리고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국장이 하죠. 감정 평가를 해야 되니까 권리금 평가 기준이 고시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죠? 국장이. 권리금은 다 국장이에요. 기업 권리금 국장. 이게 왜 있는지, 이게 왜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감정 평가를 해야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면 그렇게 되고. 자, 양가로 2번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예요. 3개월 X.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에 있는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방해 행위에서 뭐를 보면 된다? 방해 행위에서 672페이지에서 디귿, 리을 두 가지를 별표를 칠하면 되겠다. 왕창 올리는 거, 디귿, 리을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거절하는 거. 안 만나주는 거 그냥. 방해 행위다. 디귿, 리을. 동그라미 2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예, 돈도 있고 싸가지 있는 애입니다.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이에요.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저 돈도 있고요, 저 싸가지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제가 데리고 온 이 신규 임차인은 돈도 있고 싸가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하는 거고. 됐고. 양그로 3번 위반 시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임대차, 그러니까 배상액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거를 넘지 못한다. 제가 개념은 설명드렸죠.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은 5천. 물어보면 되니까 권리금 계약서에 있으면 그거 보면 되고 5천. 그리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문제인데 그거는 감정평가한 권리금이다. 그래서 감정평가 누가 한다고요? 권리금 국장이. 권리금 관련된 건 다 국장이에요. 그것도 다 국장이 하는 거고. 됐고. 3년 이내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양거로 4번은 예외는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 동그라미 1번, 2번은 1번이 돈이 없는 거, 2번이 싸가지가 없는 거. 3번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대요. 근데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누가?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미래형이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1년 X, 6월 X. 작년에 민법에 1년으로 나왔네. X. 중개실무로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게 뻔해요. 1년 X, 6월 X. 1년 6개월. 673페이지에서 참고의 1번에 나오죠.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다. 이렇게 됐고, 임대인이. 아니, 한 경우도 아니라고요. 할 경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대인.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참고 밑에 동그라미 4번은 가로하고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을 줬대요. 이거 얘가 이렇게 준 거 권리금을. 얘를 누가 시켰다? 누가 소개시켰다? 임대인이 갖다 붙인 거야. 권리금을 줬고 권리금 받았는데 또 데리고 와서 얘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해도 된다. 권리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적어놓고. 양가로 5번 적용 제외에서는 동그라미 1번 대기오점포, 준대기오점포는 적용이 안 되는데 전통시장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전통시장은 제외냐면 제외에서 제외인 거야. 그러니까 적용이죠. 지금 이게 제목이 적용 제외잖아. 제외에서 제외가 되니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전통시장은 적용된다 이렇게 놓으면 될걸. 그죠? 미친놈들 같아.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 어렵게. 제외에서 제외니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걸 들고 와서 저한테 들고 와서 선생님 전통시장 적용된다 그랬는데 제외래요. 예, 제외 맞다고. 제외에서 제외라고. 뭐 그래.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적용 안 되죠. 국가 지자체가 왜 권리금 받아먹어. 밑에 기타 사항에서는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3기예요. 3기. 그럼 질문. 주임법은 몇 기예요? 2기.
주임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 그럼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이 이기니까 이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상임법도 이기였어요. 근데 법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판례도 이기라고 나왔었어. 근데 3기로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3기가 우선하는 거예요. 상임법은 3기, 주임법은 2기. 그렇게 하면 되고, 밑에 표준계약서는 계약서가 2개 있고, 아까 주택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표준계약서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건 건물이건 똑같아요.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하는 건데? 권리금 표준. 권리금 무조건 국장이라 그랬죠. 국장. 권리금 국장. 기억. 권리금 국장. 기억. 그러니까 임대차 표준계약서인지 권리금 표준계약서인지 잘 봐야 된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상위법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주임법은 임대차 표준계약서밖에 없어. 법무부 장관 끝. 권리금이 없으니까. 상임법은 둘 다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저것도 보증금이 커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상임법에서 675페이지에서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 예제. 권리금이 신설되자마자 바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675페이지. 요때 이후로 지금 권리금이 안 나오고 있어. 우리는 중개실무에. 올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권리금 계약서를. 675페이지에서 보면 틀린 거 1번.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누구? 신규 임차인 맞고. 2번.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맞죠? 3기. 3번은 국장이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 방법 맞죠? 권리금은 다 국장이라고 했으니까. 4번. 권리금 표준계약서 누구? 국장 맞죠?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자, 이 임차권 주임법 상위법 똑같은데 얘가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저당권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위에 있죠. 왜? 대항력이 있다고 나오잖아. 대항력이 있으려면 저당권 위에 있어야죠. 그죠? 선순위 임차권이에요. 근데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안 됐대. 대항력 있어야지 계속 그러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로 소멸한다가 아니라 소멸하지 않는다. 답은 5번. 틀렸네. 얘가 선순위 임차권이니까. 왜 선순위예요? 순위가 안 나왔는데 대항력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선순위잖아.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 아, 대항력이 있으니까 얘는 선순위구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소멸되는데 이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안 됐으니까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얘는. 이게 주임법 상위법 공통이에요. 이 내용은.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내용은 공통이다. 그렇게 됐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677페이지에서 부동산 실명법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나요? 안 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 실명법도 명의신탁인데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 그 작년 안 나왔고 재작년 나왔고 27회 28회 연속 나왔었고 사례 문제가 민법에서 배우시는 걸로 갖다 푸시면 돼. 더 어렵게 안 나와요. 민법이 더 어렵게 나와. 민법에서 부동산 실명법 배우셨잖아. 그걸로 그냥 푸시면 된다고.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민법은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는데 유효한 명의신탁 그거 들어보셨나요? 민법은 민법에서 명의신탁을 두 가지를 배워요.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판례 이론이라고 불러요. 판례. 그러니까 판례가 법 만들기 전에 이론을 정립했던 거야. 혹시 명의신탁인데 약정, 유효, 등기 유효 들어보셨나? 명의신탁인데 약정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래요. 통정 호의 표시가 아니라 판례가 그랬어. 판례가. 이거에 반대돼서 만든 게 뭐냐면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 자, 부동산 실명법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어. 판례의 반대로. 야, 이거 어떻게 해?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게 유효냐? 이건 무효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열의를 했다고요. 만들었어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다 무효.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실명법 제정 후니까 얘만 공부하면 되는데 민법 시간에 얘도 배우는데 얘도 같이 배워요. 심지어 사례 문제까지 나와 이게. 유효한 명의시탁이.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 재작년에 사례 문제 나왔네요. 유효한 걸로. 잘 나와 이것도. 민법 시간에. 적용이 되니까 현재 둘 다 적용돼. 그러니까 이제 명의신탁 종류를 나눠봐야 돼요. 얘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래요. 탈법적인 목적이 없는 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다. 그러면 그때는 유효인 거.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걸로. 유효인 걸로. 근데 친구간이다. 그러면 그때는 무효인 거.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명의신탁 종류를 보고서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나왔는데 뭐 부동산 실명법 무효인 걸로 문제를 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일로 가야지. 첫 단추를 잘 끼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만 나와요. 얘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민법에서는 엄청 나오는데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친구간인 거예요. 다 친구간. 그거 주의하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명법 친구간이면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이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언제냐면 등기가 유효가 되는 건 매도인이 선의일 때. 매도인이 몰랐어. 선의. 그러면 등기가 유효. 매도인이 선의라면 등기 유효. 그럼 질문. 매도인이 선의래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그래도 약정은 무효. 매도인이 선일 때 등기만 유효, 약정은 무효. 오해하면 안 되고. 그리고 수탁자랑 계약을 체결한 등기 명의인과 계약 체결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몰랐건 알았건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악의호도 보호가 돼. 적극 가담만 아니라면 보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종류. 이자간 2명 나오는 거예요. 쉬워 얘는. 갑은 신탁자, 얘가 원래 주인이었던 거예요. 을이 수탁자고 둘이 뭐 했냐면 약정을 했어요. 야, 내 건데 네 명의로 등기해줘. 약정에 따라서 등기가 넘어가서 현재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누가 소유권자냐면 지금 이게 친구간이에요. 친구. 그러면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다 무효. 친구간이니까. 매도인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무효인 등기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한다. 무효, 돌아가. 갑이 소유권자. 그럼 얘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어떻게 찾아와요? 자, 이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약정을 해지한 다음에 해지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대요. 돼요, 안 돼요? 이 약정을 해지를 하겠대.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무효잖아. 무효를 뭘 어떻게 해지해? 근데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언제 나오냐면 이때 유효한 명의신탁.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유효니까 해지가 돼. 해지한 다음에 해지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여기서 유효한 명의신탁, 판례이론 여기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된다고. 요건지 딱 구분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친구 간에서는 그거 안 된다. 해지가 안 되고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말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지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말소 청구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또 얘가 팔았어요.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악의호도 보호가 돼. 적극 가담만 아니라면. 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때는 보호가 안 되지만 그거 아니면 단순히 악의호도 보호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생략형. 중간생략 등기 유사한 거. 얘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면서 신탁자. 그리고 병이 수탁자. 자, 차례대로 적으면 돼요. 보세요. 신탁자랑 수탁자랑 뭐 했을까? 약정을 했겠네. 그죠? 내 건데 네 명의로 등기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를 했겠네요. 그리고 얘가 뭐 한 거야? 부탁한 거죠. 등기는 내 친구한테 넘겨줘. 나한테 주지 말고 등기는 내 친구한테. 한 방에 넘어가서 병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가서. 중간생략 등기처럼. 이제 누가 소유권자? 약정은 무효. 등기는 무효. 왜 무효예요? 매도인이 100% 악이야. 매도인이 선의일 수가 없어. 이때는. 왜 그래요? 왜 매도인이 선의가 안 돼? 얘가 부탁했잖아. 어떻게 몰라 이거를.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등기를 주는 게 아니라 병에게 등기를 주는데 어떻게 몰라. 그래서 이 중간생략형에서는 매도인이 선의다 악이다 언급이 없어요. 아예 그냥. 왜? 100% 그냥 악이거든 얘가. 단 1%도 선일 수가 없어. 100% 악이. 등기는 무효. 매매계약, 채권계약 유효. 누가 소유권자?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무효인 등기니까. 답은 갑이 소유권자. 얘가 왜 소유권자인데? 얘한테서 왔으니까요. 이렇게 왔으니까 무효. 이렇게 돌아가자. 항상 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자. 얘는 채권자. 소유권자가 아니라 왜?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채권자야. 매매계약이 채권계약.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떤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채권인은 채권자. 얘가 직접 얘한테 등기 말소 청구, 이전 등기 청구 안 돼요. 얘는 채무자가 얘니까. 매매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채권자, 대위, 올라타. 얘가 소유권자죠.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말소를 청구해요. 일단 돌려놔. 등기를. 그 다음 매매계약에서 다시 한번 청구하는 거야. 번잡스러워도 채권자, 대위. 얘가 소유권자니까 얘가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그걸 얘가 안 하면 얘가 대위에서 하라고 올라타서 대신 등기를 돌려놓고 그 다음 매매계약에서 다시 한번 청구하고 직접 하는 건 안 되니까. 그리고 얘가 팔면 제3자는 악이어도 보호가 된다. 적극가담만 아니라면. 그 다음 세 번째 계약명의신탁, 계약. 얘는 갑이 매도인이에요.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 병이 매수인이면서 수탁자야. 그러니까 수탁자가 매수인 되는 게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을이 신탁자고. 둘이 뭐 했냐면 약정을 했죠. 약정을 하면서 얘가 신탁자가 돈을 댄 거죠. 내가 돈 다 댈게. 네가 가서 사. 너는 가서 그냥 사기만 해. 돈 다 대고. 그래서 이게 산 거예요 이제. 돈 받아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서 수탁자, 병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신탁자는 돈만 댔고. 누가 소유권자냐면 약정은요? 무효. 약정은 무효.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약정은 항상 무효. 등기는 매도인이 통상적으로 선이다. 등기 유효. 매도인이 악이다. 등기 무효. 나눠봐야지. 응? 통상적으로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 언급이 있어. 얘가 선인지 악인지 나와요. 아까 중간생략형은 안 나오잖아. 왜? 100% 악이니까. 계약명의신탁 얘는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언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돼. 문제 풀 때 빨리 풀려면 매도인은 선이 악이 언급이 있다. 계약명의신탁. 그런 게 없다 그냥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매도인이 선이 악이 언급이 없으면 중간생략형. 이렇게. 그럼 매도인이 보통은 선이에요. 통상적으로 선이, 등기가 유효, 매매계약 유효. 그럼 누가 소유권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수탁자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계약으로 정상적인 등기 받았으니까 소유권자. 얘가 팔면 제3자는 보호가 되는 거고 어차피 유효하게 승계취득을 하고. 자 보세요 이제. 악이 무효예요. 누가 소유권자? 매도인. 다시 돌아가서. 무효면 돌아가서 매도인. 선이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자. 악이 무효. 매도인이 소유권자. 돌아가니까. 무조건 제3자는 보호가 되고
어떤 경우든 선악불문하고. 문제는 얘, 신탁자. 이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돼요? 안 돼. 이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이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없다. 보세요. 매도인이 선일 때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자, 매도인이 악이 무효, 다시 매도인이 소유권자.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고. 신탁자는 부동산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대신에 뭐는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돈, 매수자금. 돈은 됐잖아. 자기 돈이잖아. 매수자금만 부당이득 발행 청구가 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없다. 신탁자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얘가 팔면 산 사람은 보호가 되는데 얘는 횡령죄가 돼요. 파는 행동이 횡령죄야. 남이 물건을 갖다 팔면 횡령죄. 지 거 아닌데 팔았잖아. 횡령. 얘도 일단 적어놓을게요. 산 사람은 보호가 되고 갑 거잖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 횡령죄. 일단 적어놓을게. 선일 때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자네. 횡령죄예요? 아니죠. X. 자기 물건을 판 거니까 횡령죄가 아니에요. 매도인이 선이라면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자,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다. 실제 사례에서. 이건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판례가 밝히고 있어요. 어렵다고. 실제 사례에서 복잡하니까. 그래서 통일시켰어요. 애매하니까 구분하기가 어렵고 애매하니까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다 무죄. 이제 매도인 나오는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안 나와요. 중간 생략형이건 계약 명의신탁이건 매도인 나오는 명의신탁에서는 갖다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자가 2명 나오는 거에서는 횡령죄야. 이거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매도인이 안 나오니까. 매도인 나오는 거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수탁자가 갖다 팔면 뭐다? 횡령죄다. 횡령죄가 아니다. 매도인 나오는 거에서는. 이자 가는만 횡령죄. 매도인 나오는 거에서는 횡령죄가 아니라고요. 파는 행동 자체가. 중간생략형도. 판례가 바뀌어서. 질문. 매도인이 악의, 무효, 팔았대요. 횡령죄예요? 아니라고. 무조건 매도인 나오면 수탁자가 팔아도 그건 횡령죄가 아니다. 이자간만. 매도인 안 나오는 것만 횡령죄. 매도인 나오면 횡령죄 안 나온다. 그렇게요. 그것도. 근데 얘를 또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게 있어요.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어디냐면요. 681페이지에서 벌칙을 보세요. 681페이지에서 벌칙을 보시면 681 양가로 3번 벌칙. 벌칙을 보면 동그라미 1번 5년 2억이죠? 5년 2억. 얘는 누구냐면 신탁자야. 기억 신탁자. 신탁자가 5년 2억이고요. 동그라미 2번 수탁자는 3년 1억이에요.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얘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 3년 1억.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 3년 1억. 여기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 3년 1억. 어떤 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아. 횡령죄는 뭔데요? 팔았을 때. 안 팔아도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자가 5년 2억, 수탁자가 3년 1억. 신탁자가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5년 2억 정답으로. 신탁자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이건 뭐다?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로 처벌되는 거다. 그렇게만.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좀 프린트를 나눠드리면 거기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요. 그리고 거민은 아마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거민 대상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거민 대상 4가지. 거민. 그래서 684페이지에서 거민 신청 요부 비교에서 거민 요함 왼쪽에 표에서 교환, 증여, 가등기한 본등기, 판결서 4가지를 별표를 칠해놨잖아 우리가. 684페이지에서 그 표에서 왼쪽에 4가지를 동그라미 별표를 칠해주세요. 교환, 증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그리고 판결서 4가지. 4가지가 거민 대상. 거민 대상 몇 가지? 4가지. 4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거민은 나오면 이거밖에 안 물어봐. 거민 대상만. 교환,
증여, 그 다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서. 그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자. 네 가지가 검인 대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뭐 경매를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매는 뭐 나중에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되는데 경매 정도는 그래도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필요한 거 정도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예. 중개 실무 파트는 그냥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릴게요. 그 프린트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뭐를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딱 보시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자. 하니까 공부를 하실 거면 어디까지? 토지거래 허가까지만 공부를 하시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까지만. 하실 거면. 하시긴 할 거잖아. 아예 안 할 거. 9월달이도 10월달이도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잖아. 공부를 하실 거잖아.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공부하실 때 나중에 중개 실무는 제가 나눠준 프린트만 몇 번 읽어보고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요. 됐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